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도 여소야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90석에 달하는 거대 여소야대입니다. 용산은 변화해야 합니다. 4월 11일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수석 비서관급 참모진들이 사퇴 의사를 표시하였고 수용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현 시점에서 모든 분야에서의 쇄신은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행정부의 차기 총리는 어떤 유형의 총리가 어울릴까요? 한덕수 총리와 같은 관리형 총리 또는 정치인 출신의 책임 총리가 어울릴까요? 2인자의 충실한 관리형 총리가 아닌 정치인 출신의 책임 총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책임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여당과 야당의 잠재적 갈등과 의견 대립을 주도적으로 행동하여 의견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 총리 개각 시 책임 총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형 총리만 고집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상시할 것이며 결국 레임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김무성 전 대표의 총리 카드는 윤석열 행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의 상실을 막고 대한민국이 이념정신적으로 완전히 갈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총리 후보로 생각해볼 수 있는 사람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보수를 대표하는 부산 출신의 육선 정치인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사단법인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회장, 김영삼 민주센터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보수당 내 대표적 개혁보수 세력이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로 상도동계로 정치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작구 상도동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거주하여 상도동계라는 표현이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대로 라이벌이자 동기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마포구 동교동에 거주하여 동교동계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영입한 대표적 인재로는 김무성 전 대표, 서청원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을 기점으로 2000년대 들어 독자적인 노선으로 갈라졌습니다. 민주주의를 달성한 후에 각자의 길을 찾아 새누리당 혹은 민주당계로 들어갔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비서실 민정2비서관, 사정2비서관, 내무부, 현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하였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정치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도동계 동료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을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창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파 갈등의 큰 피해자였습니다. 계파 갈등을 빌미로 18대 총선과 19대 총선에서 공천학살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20대 총선에서 김무성 전 대표의 완전 국민 경선제와 친박계의 전략 공천과 다름없는 우선 추천식 공천이 정면으로 부딪혔고 결국 김무성 전 대표의 대표직인 날인 거고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당의 계파 문제로 편치 않는 당 생활을 지내면서도 한나라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당대표를 지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현 여소야대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현상을 정리할 수 있는 여소야대의 잠재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정치인입니다. 대표적 보수 정치인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심상정 의원 같이 성향상 완전 반대에 있는 진영의 인사와도 허물없이 가까이 지내는 걸 보면 범계파로 갈등을 아물 수 있는 능력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김무성 전 대표는 갈등을 부드럽게 만드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췄다 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한때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윤석 전 의원은 김무성은 누구보다 폐활량이 큰 정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 내에서 어느 누구보다 타협을 중시하는 면도 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투톱 체제 시절 국정 운영이 원활하여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평가가 좋았습니다. 현재 윤석열 행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일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여소야대의 구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서 여야 간의 갈등은 현재 진행입니다. 오히려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리형 총리만 고집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상시할 것이며 결국 레임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김무성 전 대표의 총리 카드는 윤석열 행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의 상실을 막고 대한민국이 이념정신적으로 완전히 갈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추진으로 김무성 전 대표는 극우파의 반대를 한 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당은 극우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수의 흐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행정부의 김무성 총리 카드는 여소야대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동력의 마지노선이며 망가진 보수의 방향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2020년 제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총리를 사퇴하기 전까지 제6공화국에서 현 재임 중인 한덕수 총리를 제외하면 가장 긴 시간 재임한 총리입니다. 무려 959일의 재임 기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초대 국무총리로 발탁했을 때만 해도 호남에 대한 배려로 임명된 인사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책임 총리의 역할을 완벽히 이해하면서 국무총리로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상대편 의원의 주장을 존중하면서도 능수능란하게 사이다 답변을 내놓으면서 파상 공세를 되받아치는 품격 있는 수비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면서도 중량감 있는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가뭄과 수해 등 재해,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민감하면서도 예민한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민생 현안의 최종 책임자임을 손수 증명하였습니다. 현 부산광역시장인 박형준 시장이 당시 이낙연 대표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허점을 보일 때마다 이낙연 대표가 깔끔한 조정 능력으로 이를 수습하였기 때문에 민심의 실망이 적다고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수능 절대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장관 대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교육부 차관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국민들에게 대리만족을 준 일화도 있습니다. 단순히 관리형 총리에서는 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마다 장관들에게 불호령을 날리면서 긴장감을 불러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민생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였지만 상인들의 분노를 키웠다는 소식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능수능란하게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은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 또한 여소야대입니다. 심지어 21대 국회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의 이낙연 총리 카드는 여당과 야당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지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